웨딩홀의 화려한 샹들리에가 수천 개의 크리스털로 빛을 흩뿌리며 천장을 장식하고 있었다. 대리석 바닥 위에는 붉은 벨벳 카펫이 깔려 있고 양쪽으로 늘어선 화환들이 향긋한 장미와 백합의 향기를 내뿜고 있었다. 하객들은 모두 정장과 드레스로 차려입고 손에는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다. 웃음소리와 축하 인사가 뒤섞인 소란스러운 소음이 홀 전체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 화려함의 한복판에 이선이 서 있었다. 그녀는 10년도 더 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소매 끝이 닳아서 실밥이 보이고 있었다. 구두는 몇 번이나 밑창을 갈아붙인 흔적이 역력했고 가방은 가죽이 떨어져 나간 부분을 검은 테이프로 덧붙여 놓았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를 다른 사람들과 구별 지은 것은 그녀 몸에서 풍겨나오는 냄새였다. 연탄재와 눅눅한 흙, 그리고 억척스럽게 비벼 닦아낸 생선의 비린내가 뒤섞인 냄새. 그 냄새는 그녀의 삶 자체였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생선을 손질하고 저녁 늦게까지 연탄불을 지피며 아들의 공부방을 따뜻하게 데워준 삶의 냄새였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코를 찌르는 향수 냄새와 화려한 꽃다발 냄새 속에서 그 냄새는 더욱 선명하게, 더욱 거슬리게 다가왔다. 하객들이 그녀를 힐끔힐끔 쳐다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분이 신랑 어머니세요? 어머, 정말 의외네요. 그런데 냄새가 속삭임들이 이선의 귓가를 맴돌았다. 그녀의 두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이선은 가슴에 품고 있던 보자기를 꺼냈다. 낡은 면, 보자기 안에는 그녀가 평생을 바쳐 만든 누비 이불이 들어있었다. 겉감은 한때 화려했던 꽃무늬였지만 이제는 색이 발에서 희미해졌고 모서리는 손때가 묻어 검게 변해 있었다. 하지만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박힌 누비는 여전히 고운 곡선을 그리며 어머니의 마음을 담고 있었다. 지훈아. 이선은 아들을 부르며 다가갔다. 신랑 대기실에서 나온 지훈의 모습은 완벽했다. 맞춤 턱시도에 반짝이는 구두, 헤어왁스로 완벽하게 정돈된 머리카락. 그는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 그대로였다. 이걸 덮고 자야 한다. 내가 어릴 적 아플 때마다 엄마가 정성껏 기어 만들었단다. 하지만 지우는 어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이 차가웠다. 그 눈에는 사랑도 고마움도 없었다. 오직 혐오와 부끄러움만이 있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하객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신부의 친척들, 동료들, 사업 파트너들. 그들의 시선이 못을 박듯 날카로웠다. 역겨워요. 지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차갑게 울렸다. 평생 나를 따라다니는 이 냄새가. 엄마가 이걸 버리지 않는 한 나는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이선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만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지우는 거침없이 어머니의 손에서 이불을 빼앗았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그것을 대리석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웅성거리던 하객들이 일순간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누비 이불로 쏠렸다. 그만해, 지훈아. 이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지훈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구두를 들어 올렸다. 반짝이는 검은 가죽 구두. 그리고는 무자비하게 이불을 짓밟기 시작했다. 첫 번째 발길에 겉감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두 번째 발길에 솜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세 번째, 네 번째.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박힌 누비의 실밥들이 터지며 하얀 솜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이선은 숨을 쉴 수 없었다.
가슴이 조여와서 공기가 폐로 들어가지 않았다. 눈앞이 하얗게 변하고 귓속에서는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 그것은 정말로 그녀의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였을지도 모른다. 솜이 공중에서 눈송이처럼 흩날렸다. 바닥에는 찢어진 천 조각들과 흰 솜들이 뒤엉켜 있었다. 30년 동안 그녀가 아들을 향해 쏟아부은 모든 사랑과 헌신이 그렇게 짓밟혀 있었다. 지우는 마지막으로 이불의 한 모서리를 구두 뒤꿈치로 비틀어 찢었다. 그리고는 어머니를 한 번 더 차갑게 바라본 뒤 돌아서서 신부 대기실로 사라졌다. 하객들은 웅성거리며 서로를 쳐다보았다. 누군가는 고개를 젓고 누군가는 혀를 찼다. 이선은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천천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손끝이 떨리면서 찢어진 이불 조각들을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다. 하얀 솜이 그녀의 손에 달라붙었다. 거친 감촉이 손끝을 통해 전해졌다. 그 감촉이 그녀를 아득한 과거로 이끌었다. 이선의 손때 묻은 낡은 앨범이 떠올랐다. 거기에는 환하게 웃는 어린 지훈과 20살 그녀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때는 가난했지만 온기가 가득했던 시절이었다. 지훈이 5살이던 겨울. 그녀는 새벽 3시에 일어나 연탄불을 지폈다. 수롱가락이 꽁꽁 얼어서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지만 아들이 따뜻한 방에서 잠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기쁨이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연탄을 갈아 끼우고 불을 지피고 있는데 잠에서 깬 지훈이 방문을 살짝 열고 고개를 내밀었다. 엄마, 춥지 않아요? 괜찮다. 지훈아, 엄마는 안 춥거든. 그럼 나도 안 추워요. 엄마가 있으니까. 그 작은 목소리에 이선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지훈은 엄마 곁으로 와서 그녀의 등에 작은 손을 올렸다. 엄마, 등이 따뜻해요. 연탄보다 더 따뜻해요. 그녀는 아들을 끌어안았다. 연탄재 냄새와 아들의 단 향기가 뒤섞였다. 그 순간이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순간이었다. 지훈이 7살이 되던 해봄. 그녀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도시락을 싸주었다. 반찬이라고는 김치와 시래기뿐이었지만 그녀는 하얀 쌀밥 위에 김치를 예쁘게 올리고 시래기를 동그랗게 말아서 색감을 맞췄다. 도시락 뚜껑에는 지훈아, 사랑해라고 볼펜으로 적었다. 엄마, 이 도시락 정말 맛있어요. 지훈이 학교에서 돌아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친구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김치가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대요. 정말이니? 네. 그리고요. 엄마가 쓴 글씨를 보고 다들 우아했어요. 우리 엄마가 제일 예쁘게 글씨 쓴다고 했어요. 이선은 아들을 꼭 끌어안았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거친 손이 만든 도시락이 아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것이었다. 지훈이 10살이 되던 해. 그녀는 밤늦게까지 일해서 번 돈으로 아들에게 새 운동화를 사주었다. 흰색 운동화에 파란색 줄이 그어진 그 당시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 있던 브랜드였다. 그녀 자신은 발가락이 뚫린 운동화를 신고 있었지만 아들의 발에 신겨진 새 운동화를 보며 행복해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지훈이 새 운동화를 신고 방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이제 운동회 때 부끄럽지 않을 거예요. 우리 지훈이가 뛰는 모습이 제일 멋져 보일 거야. 엄마도 운동회 올 거죠? 당연하지. 엄마가 지훈이 응원하러 갈 거야. 그날 밤, 이선은 지훈이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어떤 고생도, 그 어떤 아픔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지훈이 중학생이 되자
그녀는 더욱 바쁘게 일했다. 새벽에는 시장에서 생선을 손질하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저녁에는 다른 사람 집 청소를 했다. 손은 갈라지고 등은 아팠지만 아들이 다른 아이들처럼 학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녀의 목표였다. 엄마, 수학 시험에서 1등 했어요. 어느 날 지훈이 환하게 웃으며 시험지를 들고 왔다. 정말이니? 우리 지훈이가, 네,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면 좋은 고등학교에 갈 수 있을 거라고요. 이선은 아들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아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것이, 일에 대한 희망이 있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이었다. 지훈의 중학교 졸업식 날, 이선은 처음으로 정장을 사입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린 검은색 정장이었다. 그녀는 아들의 졸업식에 참석해서 그가 학생회장상을 받는 모습을 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엄마, 저 상 받을 때 봤어요? 졸업식이 끝나고 지훈이 상장을 들고 달려왔다. 그럼 엄마가 다 봤지. 우리 지훈이가 제일 멋있었어. 고등학교 가서도 열심히 할게요. 엄마,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게요. 그때까지만 해도 지훈의 눈에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이 가득했다. 그 눈빛이 언제부터 차가워지기 시작했는지 이선은 정확히 기억할 수 없었다. 하지만 불길한 예감의 씨앗은 이미 그 안에 심어져 있었다. 초등학교 4학년 운동회 날이었다. 이선은 그날도 새벽에 일을 마치고 서둘러 학교로 갔다. 몸에서는 생선 비린내가 났고 옷에는 기름, 얼룩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을 응원하기 위해 기꺼이 달려갔다. 지훈아. 그녀가 아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었다. 하지만 지훈은 어머니를 보자 얼굴이 빨개졌다. 친구들이 모두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엄마, 저리 가요. 지훈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친구들이 다 봐요. 왜? 엄마가 지훈이 응원하러 온 건데. 냄새나요. 다른 엄마들은 이렇지 않아요. 그 순간 이선의 가슴에 날카로운 것이 꽂히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의 투정이라고 생각하며 웃어넘겼다. 그때는 그것이 비극의 시작인 줄 몰랐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지훈의 태도는 더욱 변했다.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려고 하면 온갖 핑계를 대며 막았다. 어머니가 학교에 오는 것도 싫어했다. 학부모 상담 날에는 엄마는 일 때문에 바쁘니까 안 와도 돼요라고 말했다. 엄마, 이제 학원비 내는 걸 제가 직접 낼게요. 어느 날 지훈이 말했다. 왜? 엄마가 내면 되는데. 그냥 제가 직접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선은 그때도 아들이 독립적으로 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훈이 어머니의 존재 자체를 숨기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훨씬 나중의 일이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였다. 지훈의 담임 선생님이 집에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님, 지훈이가 집안 사정을 좀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인가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어머님도 사무직에 다니신다고요. 이선은 할 말을 잃었다. 아들이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꿔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그녀는 지훈과 대화를 시도했다. 지훈아, 엄마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니? 별거 아니에요. 엄마가 하는 일을 부끄러워하는 거니?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지훈은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 있었다. 그 순간 이선은 깨달았다. 아들이 원하는 것은 그녀의 진짜 삶이 아니라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한 엄마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그녀의 고된 노동과 희생은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 숨겨야 할 부끄러움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대학에 들어간 후 지우는 더욱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집에 오는 횟수도 줄어들었고 와도 빨리 나가려고 했다. 그리고 대학 졸업 후 취직을 하면서는 아예 연락도 뜸해졌다. 엄마, 저 이제 독립할게요. 어느 날 지훈이 말했다. 왜? 집이 불편하니?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어른이니까요. 하지만 이선은 알고 있었다. 아들이 떠나려는 진짜 이유를. 그녀와 그녀의 냄새, 그녀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서였다는 것을. 결혼식 날까지도 이선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있었다. 아들이 어른이 되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그녀의 헌신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그녀는 평생을 바쳐 만든 누비 이불을 가지고 갔다. 그것이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사랑의 증표라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그 사랑은 차가운 구두 밑에서 산산조각 났다. 지훈이 떠나고 이선은 며칠 동안 찢어진 이불 조각들과 함께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음식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잠도 오지 않았다. 거울을 보니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샜다. 그녀는 자신이 늙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다. 절망의 끝에서 이선은 마지막으로 기댈 곳을 찾아 수십 년간 비워두었던 고향집으로 향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한 번도 그 집에 가본 적이 없었다. 서울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3시간을 달려 다시 마을버스로 1시간을 더 가야 하는 깊은 산골이었다. 버스에서 내려 걸어가는 길은 비포장도로였다. 장마철이라 군데군데 웅덩이가 패여 있었고 이선의 낡은 구두는 금세 진흙투성이가 되었다. 풀숲에서는 벌레들이 날아올랐고 습한 공기가 그녀의 몸에 달라붙었다. 1시간을 걸어서야 아버지의 오두막이 보였다. 오두막은 그녀의 기억보다 훨씬 초라했다. 지붕의 슬레이트는 반쯤 무너져 내렸고 벽에 흙이 떨어져 나가 속에 나무 기둥이 드러나 있었다. 문은 녹슬어서 삐걱거렸고 창문의 유리는 깨져서 비닐로 막아놓은 상태였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바닥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거미줄이 구석구석에 쳐져 있었다. 이선은 손수건으로 코를 막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작은 방 한 구석에 아버지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낡은 책상, 그 위에 놓인 돋보기, 그리고 구석에 놓인 낡은 가죽 가방. 이선은 그 가방을 열어보았다. 안에는 곰팡이가 핀 종이들이 들어 있었다. 종이들을 하나씩 꺼내보니 대부분이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나빴다. 하지만 그 중에서 비교적 보존이 잘 된 것이 하나 있었다. 땅 문서였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 산골 마을의 논과 밭을 합쳐 약 2만 평 정도의 땅이었다. 이선은 그 문서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수십 년간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쓸모없는 땅. 농사를 지어봐야 도통비도 안 나올 정도로 외진 곳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아버지가 그녀에게 남겨준 유일한 유산이었다. 다음 날 이선은 동사무소에 가서 땅 문서의 현재 상황을 확인해 보았다. 놀랍게도 그 땅은 이제 엄청난 가치를 가지게 되어 있었다. 서울로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이 지역을 관통하게 되면서 정부에서 토지를 수용할 예정이었고 보상금이 수백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었다.
어머님, 정말 큰 복을 받으셨네요. 동사무소 직원이 말했다. 이 근처 땅값이 하룻밤에 몇백 배로 뛰었어요. 고속도로가 완전히 뚫리고 나면 더 오를 거예요. 이선은 그 말을 듣고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온 그녀에게 수백억이라는 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숫자였다. 하지만 동시에 지훈의 몰락도 시작되고 있었다. 지훈은 결혼 후 더욱 오만해졌다. 그는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번 돈을 끌어다가 신도시 개발 사업에 무리하게 투자했다. 신혼집도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정했고 자동차도 수입차로 바꿨다. 모든 것이 성공한 남자의 이미지에 맞춰져 있었다.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지우는 아내에게 말했다. 저 냄새 나는 삶에서 벗어나서 최고의 자리에 오를 거야. 내 아이들은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가 투자한 신도시 개발 사업은 사기였다. 사업 책임자는 투자금을 가지고 해외로 도망갔고 지훈이 투자한 몇억 원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신혼집으로 산 아파트도 대출금이 남아 있었고 회사에서는 불경기를 이유로 그를 해고했다. 여보, 어떻게 하죠? 아내가 울면서 말했다. 집도 넘어가고 신용불량자가 될 것 같아요. 괜찮아.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지우는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혼식 날 이불을 짓밟았던 자신의 행동이 떠올랐다. 어머니가 자신을 용서해 줄 리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몇 달 후, 지우는 모든 것을 잃었다. 집도, 차도, 아내까지도.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며 친정으로 돌아갔고, 지우는 고시원 한 칸에서 라면으로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몰골을 확인했다. 며칠째 면도를 하지 않아 수염이 거칠게 자라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한때 완벽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반면 이선은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 돈으로 연꽃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심했다. 가난한 사람들, 특히 홀어머니들을 돕는 재단이었다. 그녀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재단 설립 과정은 쉽지 않았다. 법적 절차도 복잡했고 사람들을 구하는 것도 어려웠다. 하지만 이선은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해 나갔다. 재단 사무실로 쓸 건물도 직접 찾아다녔다. 화려한 강남의 빌딩이 아니라 서민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곳을 원했다. 결국 그녀는 지하철역 근처의 낡은 건물 3층을 임대했다. 엘리베이터도 없고 복도도 좁았지만 따뜻한 느낌이 나는 곳이었다. 이곳이면 좋겠어요. 이선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말했다.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재단의 첫 번째 사업은 홀어머니들에게 생필품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쌀, 김치, 반찬, 그리고 아이들의 학용품까지. 이선은 직접 그 물건들을 포장하고 배달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이제 그 손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다. 연꽃재단이 문을 연 지 6개월이 지났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매일 사람들이 찾아왔다. 홀어머니들,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 외로운 노인들. 이선은 그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아픔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오후 재단의 낡은 의자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다. 70대 정도로 보이는 그 노인은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맑고 깊었다. 젊은 친구. 노인이
이선에게 말을 걸었다. 당신 손에서 나는 향기가 참 좋구먼. 이선은 당황했다. 향기라니?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여전히 거칠고 여전히 그 특유의 냄새가 났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살아온 고단한 삶의 흔적입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 향기는 당신이 살아온 고단한 삶의 흔적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을 품고 피워낸 연꽃의 향기요. 당신은 진정으로 피어난 사람이구먼. 연꽃의 향기라고요? 그렇소. 연꽃은 더러운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그 진흙을 통해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지 않소? 당신의 손에서 나는 냄새도 마찬가지요. 그것은 당신이 겪은 고난이지만 동시에 그 고난을 통해 피워낸 사랑의 향기이기도 하오. 이선은 노인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다. 그동안 부끄러워했던 자신의 냄새, 자신의 삶이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하지만 제 아들은 이 냄새를 싫어했어요. 그 아이는 아직 모르는 거요. 진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하지만 언젠가는 깨닫게 될 거요.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때 한 아이가 이선에게 달려왔다. 8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는데 지훈이 어릴 적 모습과 꼭 닮아 있었다. 아이는 이선의 손을 잡고는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아줌마 손에서 나는 냄새. 꼭 우리 엄마 냄새 같아요. 따뜻해요. 이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아이의 순수한 말이 그녀의 마음에 깊이 박혔다. 그녀는 아이를 끌어안았다. 아줌마, 울지 마세요. 아이가 이선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엄마가 그랬어요. 따뜻한 사람은 눈물이 많다고. 그 순간 이선은 깨달았다. 이제 그녀의 복수는 끝났다는 것을. 복수란 지훈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하고 자신의 가치를 세상에 증명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거울을 보았다. 언젠가부터 그녀의 모습이 변해 있었다. 더 이상 초라하고 슬픈 모습이 아니었다. 눈에는 평온한 빛이 있었고 입가에는 온화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그녀에게서는 이제 연탄재와 생선 비린내가 아닌 은은하고 고고한 연꽃의 향기가 풍겼다. 재단 일도 점점 궤도에 올랐다. 처음에는 이선 혼자 했지만 이제는 여러 명의 직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다. 그들 모두가 이선을 존경했고 그녀의 따뜻함에 감화되었다. 이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젊은 직원 하나가 말했다.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나도 처음에는 그냥 아픈 사람이었어요. 이선이 답했다. 하지만 아픔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픔을 통해 더 큰 사랑을 배울 수 있다는 걸. 수개월 후, 어느 비 오는 날 저녁이었다. 이선은 재단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다. 새로운 지원 대상자들의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데 문 밖에서 누군가가 머뭇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비에 젖어서 초라한 모습이었다. 머리카락은 기름기 없이 볼품 없었고 옷은 여러 날 갈아입지 않은 듯 구겨져 있었다. 얼굴은 야위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지훈이었다. 이선은 아들을 바라보았다. 한때 완벽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턱시도 대신 낡은 셔츠를, 반짝이는 구두 대신 달아해진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손은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도 갈라져 있었다. 이선. 지훈이 간신히 말을 꺼냈다. 엄마. 이선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그 누추한 검은 정장을 입고 있지 않았다. 단정하고 품위 있는 옷차림이었고 얼굴에는 고요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에게서는 더 이상 연탄재 냄새나 생선 비린내가 나지 않았다. 대신 은은하고 고고한 연꽃의 향기가 풍겼다. 제발.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다. 엄마. 나 잘못했어요. 모든 걸 잃었어요. 집도, 아내도, 모든 걸.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무릎이 꺾이면서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엄마가 해준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야 알았어요. 그때 엄마가 가져온 이불도 그건 엄마의 사랑이었는데 이선은 아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마음에는 더 이상 슬픔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깊고 고요한 평온만이 있었다. 나 정말 잘못했어요. 지훈이 계속 말했다. 엄마를 부끄러워했던 것도, 엄마의 사랑을 짓밟았던 것도, 이제 와서 이런 말 하는 게 염치 없는 줄 알지만 엄마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선은 천천히 지훈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조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아. 그 목소리에는 옛날의 애절함도 간절함도 없었다. 오직 냉정하고 단호한 평정심만이 있었다. 이곳은 당신이 버리고 간 삶의 자리입니다. 지훈이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그가 기억하는 초라하고 슬픈 모습이 아니었다. 대신 존엄하고 고결한 여인의 모습이었다. 엄마, 이제 당신이 있을 자리는 없습니다. 그 말은 어떤 비난도 어떤 원망도 담고 있지 않았다. 단지 차분하고 확고한 사실의 진술이었다. 하지만 그 말이 지훈에게는 어떤 저주보다도 강력한 절망을 안겨주었다. 이선은 창가로 걸어갔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소리가 조용히 사무실을 채웠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당신은 이미 선택했습니다. 이선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원했던 삶을 사세요. 지훈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하지만 이선은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창밖에 비를 맞고 있는 연꽃잎들에 머물러 있었다. 마침내 지훈이 일어났다. 그의 발걸음이 문 쪽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정적이 흘렀다. 이선은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비극적인 서사를 넘어 그녀는 진정으로 자신만의 왕국을 완성했다. 그 왕국은 복수가 아닌 사랑과 치유, 그리고 진정한 자아 실현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창밖에는 연꽃들이 비를 맞으며 더 곱게 피어나고 있었다. 더러운 진흙 속에서 자라나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 연꽃들처럼 이선도 고난과 상처를 딛고 진정한 자신으로 피어났다. 그녀는 책상 위의 사진을 보았다. 연꽃재단을 찾은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모든 아이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들 가운데 이선도 밝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 미소에는 더 이상 아픔이나 슬픔이 없었다. 오직 깊고 고요한 평온과 따뜻한 사랑만이 있었다. 이제 그녀는 누구의 어머니가 아닌 자기 자신으로 완전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서 나는 향기는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을 품고 피워낸 연꽃의 향기였다. 밤이 깊어갔지만 이선은 잠들지 않았다.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하며 자신이 구원하고 도울 수 있는 또 다른 생명들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복수나 한이 아닌 순수한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연꽃재단의 간판에 불이 켜져 있었다. 그 따뜻한 빛이 비 오는 거리를 밝게 비추고 있었다. 언젠가 이곳을 찾아올 아픈 사람들을 위한 희망의 빛이었다.